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병원비는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집은 우리 몽이야.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3억이라고 했지? 보험금. 정적이 흐르는 병원 복도에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굴러 내 귓가에 박혔다. 수액을 갈기 위해 병실 문을 열고 나오던 내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이 내 앙상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래, 3억. 거기에 이 집 팔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번엔 아내였다. 평생을 내 거친 손만 바라보며 살아온 아내, 박영희의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내가 기대했던 슬픔이나 걱정 대신 마른 흙처럼 버석거리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나는 차가운 문고리를 잡은 채 숨을 죽였다. 내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엄마, 그건 아니지. 오빠 빚 갚고 나면 남는 것도 없겠네. 집은 당연히 엄마 몫이지만 오빠네 들어가서 사는 걸로 하고 그 돈은 나도 좀 보태줘야 공평하지. 우리 애들 학원비가 얼만데. 딸 수진이었다. 똑 부러지는 내 딸. 언제나 바르고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내 자랑스러운 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때였다. 내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소리가 들린 것은 푸후후 김칫국부터 마시네, 아주. 아버지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민준의 말과 함께 아내와 딸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세상이 그 웃음소리 한 번에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렸다. 나는 오늘 내 장례식에 와서 울어줄 줄 알았던 가족들의 저 웃음소리를 기억하며 나의 마지막을 계획하기로 결심했다. 석 달 전 모든 것의 시작은 사소한 속쓰림이었다. 평생을 건설 현장 흙먼지 속에서 거친 밥을 삼켜온 몸이었다. 이까지 속 쓰림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동네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표정 없이 나를 대학병원으로 가보라 했다. 그리고 그 대학병원에서 나는 내 인생의 사망 선고를 들었다. 위암 말기입니다.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진행된 상태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들렸다. 3개월. 내게 남은 시간이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했다. 내가? 암이라고? 평생 담배 한 번 입에 대지 않고 독한 술 대신 막걸리 한 사발로 고된 하루를 달래며 살아온 나였다.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내 몸뚱이 아픈 것 하나 제대로 들여다볼 겨를조차 없었는데 이제 와서 암이라니. 그것도 말기라니.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입술로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 양반아. 당신 없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라며 목 놓아 울었다. 민준이는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돈 구해서 최고의 의사한테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라며 내 손을 붙잡고 부르짖었다. 수진이는 눈물을 꾹 참으며 아빠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포기하면 안 돼요. 라며 이성적으로 나를 위로했다. 그랬다. 나는 그들의 눈물과 절규 속에서 잠시나마 안도했다. 아, 그래도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내가 없으면 무너질 가족들이 있지 않은가. 남은 시간 이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으로 마지막 기억을 남겨주고 떠나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착각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번 수속을 밟고 병실에 눕자 가족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갔다.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을 입에 올렸다. 민준이는 문병을 와서도 틈만 나면 사업 자금이 막혀 죽겠다는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수진이는 자신의 아이들 걱정, 남편 회사 걱정으로 내 병상 앞에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나는 애써 그들을 이해하려 했다.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평생 돈에 쪼들리며 살아온 아내나 빚에 허덕이는 아들이나 제 가정을 지켜야 하는 딸이나 오죽하면 저럴까. 나는 그저 묵묵히 천장을 바라보며 고통을 삼켰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온몸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내가 아픈 티를 내면 저들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것만 같았다. 그러던 오늘 밤이었다. 자정 무렵 꽂고 있던 수액이 다 떨어져 간호사를 부르려다 잠든 가족들을 깨우기 싫어 직접 나섰다. 링거대를 힘겹게 끌며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 휴게실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다 대화의 내용을 듣고 우뚝 멈춰섰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말이야. 수령인이 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거 확실하지? 민준이었다. 녀석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슬픔도 없었다. 오직 탐욕만이 번들거렸다. 그럼 내 아버지가 평생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꼬박꼬박 부은 건데 그거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 양반 평생 고생만 하다가 마지막에 효도 한 번 하네. 아내의 대답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나의 평생이, 나의 헌신이 고작 3억짜리 효도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엄마, 그 돈은 오빠 사업비 갚는데 우선 써야 해. 오빠 저러다 신용불량자 되면 우리 집안 전체가 망신이야. 수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집안의 망신.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 딸은 내 죽음보다 집안의 망신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 야, 김수진. 너는 강남 사는 시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것까지 탐내냐? 이건 아버지가 나 재기하라고 남겨주시는 마지막 기회야. 기회? 오빠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탓쓴 돈이 얼만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애들 유학이라도 보내는 게 훨씬 남는 장사 아니겠어? 그들은 마치 경매장에 나온 물건 값을 흥정하듯 내 목숨값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 내가 평생 땀 흘려 부은 보험금을, 내가 가족과 함께 살던 저 낡은 집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몫으로 나누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그 웃음소리. 푸후후 김칫국부터 마시네. 아들의 농담에 아내와 딸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잃었다. 내 귀에는 오직 그들의 경박한 웃음소리만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았다. 아, 그랬구나.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곧 현금으로 바뀔 보험 증서였고 처분될 부동산이었을 뿐이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내 삶이 저들의 웃음소리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솟아올랐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병실로 돌아왔다. 삐걱거리는 침대에 소리 없이 누워 눈을 감았다. 가족들은 곧이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병실로 돌아와 내 곁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아이고, 우리 영감 쌕쌕거리며 잘도 자네. 아내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잠든 척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갑게 깨어 있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내가 너희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 남아 있었지. 하지만 그건 너희가 계산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닐 것이다. 너희는 내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닐 것이다. 너희는 내 유언장 앞에서 통곡하겠지만 그 통곡은 회한 때문이 아닐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돈 대신 평생을 곱씹어도 모자랄 후회와 너희의 민낯을 비추는 거울을 남겨주리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혹독한 유산을 남겨주리라. 어둠 속에서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3개월. 내게 남은 시간은 복수를 계획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협탁 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찾아 눌렀다. 평생의 동지이자 내 모든 것을 이해해줄 유일한 사람. 이강식.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내 생의 마지막 연극의 막을 올릴 첫 대사를 내뱉었다. 강씨가 하나다. 철수. 다름이 아니라 유언장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서. 다음 날 외출증을 끊어 병원을 나서는 내 걸음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만은 칼날처럼 시퍼렇게 벼려져 있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이강식의 법무사 사무실은 먼지 쌓인 서류와 눅눅한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차린 곳이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강식이는 말없이 내가 내민 싸구려 커피를 받아들고는 헬쑥해진 내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다. 그래서 내가 다 들었다고. 복도에서 지들끼리 내 목숨값 계산하는 걸. 내가 밤새 겪은 일을 더듬더듬 털어놓자 강식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의리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친구였다. 젊은 시절 공사판에서 내가 철근에 깔릴 뻔했을 때 맨몸으로 뛰어들어 나를 구해준 놈이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강식이는 들고 있던 종이컵을 우그러뜨리며 욕설을 짓씹었다. 이런 개만도 못한 것들. 철수야, 너 평생 저것들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만 했잖아. 그런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거라고. 친구의 분노는 내 안의 응어리를 뜨겁게 녹여주었다. 그래,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다. 내 배신감이, 내 분노가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강식이는 벌떡 일어나 사무실을 서성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내 앞에 다시 앉았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시간이 없다. 우선 내 명의로 된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 보험금 수령인 당장 나로 받고. 그리고 집. 그 집도 빨리 처분해야 해.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내가 정신 멀쩡할 때 모든 법적 절차를 끝내놔야 한다. 강식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다. 강식이는 위임장을 들고 보험사와 은행, 부동산을 바쁘게 오갔다. 그가 밖에서 나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병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내 생애 최고의 연기를 펼쳐야 했다. 나는 서서히 정신을 놓는 연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였다. 아내의 이름을 딸 수진이 이름으로 부르거나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게 뭐냐고 묻기도 했다. 가족들은 처음엔 당황하는 듯 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나 영희야, 당신 마누라.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섭게. 하지만 그들의 걱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내 증세가 심해질수록 그들의 눈빛에서는 걱정 대신 안도와 초조함이 뒤섞여 비쳤다.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안도와 그 전에 혹시라도 다른 변수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초조함.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상기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들고 병실로 들이닥쳤다. 아버지, 여기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도장만 좀 찍어주세요. 병원비 정산하고 그러려면 복잡해서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 재산 위임 동의서였다. 녀석은 내가 글씨도 제대로 못 알아볼 것이라 확신하는 듯 서류 내용을 대충 얼버무리며 내 손에 붓펜을 쥐어주었다. 나는 침을 질질 흘리는 신용을 하며 눈에 초점을 흐렸다. 그리고는 일부러 손을 벌벌 떨어 서류 위로 먹물을 툭 떨어뜨렸다. 아, 아버지. 진짜? 민준이는 진심으로 짜증을 냈다. 그 순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아들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을. 조금만 참아라 하고 말하는 듯한 은밀한 신호였다. 그들은 내가 이미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절차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속으로 웃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비틀비틀 칸도 맞지 않게 내 이름 석자를 그렸다. 그들이 모를 것이다. 이미 모든 법적 대리 권한이 이강식에게 넘어간 뒤라는 사실을.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강식이가 내놓은 집이 팔린 것이다. 부동산 업자가 금매 간판을 붙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새 주인이 나타났다고 했다. 주말을 맞아 잠시 집에 들렀던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집에 왜 매매 완료 딱지가 붙어 있어? 아빠 정신없을 때 누가 사기라도 친 거야? 나는 수화기를 든 채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집이 왜 누가 내 집을? 전화를 끊고 병실로 쫓아온 가족들 앞에서 나는 완벽하게 미친 노인네를 연기했다. 여기가 어디냐며 소리를 지르고 내 옷을 다 찢어버리겠다며 발버둥 쳤다. 내 광기에 질린 가족들은 결국 아버지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간 게 틀림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들은 내가 죽고 나면 법적으로 무효 소송을 걸어 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나의 복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내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다.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나가 밤마다 뼛속을 칼로 저미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단 한숨도 잠들 수 없었다. 하지만 정신만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내 복수의 윤곽은 더욱 선명해졌다. 어느 날 밤 강식이가 작은 카메라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다. 철수야,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지. 편지보다 이게 더 확실해. 저놈들 딴소리 못하게. 나는 앙상한 몸을 힘겹게 일으켜 카메라 앞에 앉았다. 강식이가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추며 카메라를 켰다. 며칠간 먹지도 자지도 못해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내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이 영상을 내 아내 박영희, 아들 김민준, 딸 김수진이 보고 있겠지. 나는 마른 입술을 떼어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날짜와 시간, 그들이 나눴던 대화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었다. 아버지가 저 돈 남겨주시려고 평생 고생하셨네. 영희야, 내가 그랬지. 그래, 평생 고생했다. 너희들 비단옷 입히고 뜨신 밥 먹이려고 내 무릎은 시멘트 가루에 녹아내렸고 내 등은 비바람에 굽었다. 그런데 그 고생의 대가가 고작 너희들의 웃음 섞인 돈 계산이었더구나. 민준아, 내가 사업한다고 내 퇴직금을 전부 가져갔을 때 나는 내가 정말 성공할 줄 알았다. 내 실패가 내 실패인 양가슴을 쳤다. 그런데 너는 내 실패를 만회할 마지막 동아줄로 내 애비의 목숨값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수진아, 똑똑하고 야무진 내 딸. 너 강남으로 시집 보낼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하지만 너는 내 애비의 가난을 부끄러워했지. 내 우아한 삶을 위해 내 유산을 계산하는 널 보며 나는 평생 처음으로 내 딸이 무서워졌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그들의 경악할 얼굴이 그려졌다.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보험금 3억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쳐 지은 집을 판 돈. 내 전 재산은 나처럼 평생 헌신하고도 가족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들을 위해 쓰일 것이다. 영상 녹화를 마치자 온몸의 기운이 거짓말처럼 빠져나갔다. 나는 그대로 침대 위로 쓰러졌다. 강식이가 황급히 나를 부축했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희미하게 웃으며 속삭였다. 강식아, 고맙다. 이제 다 끝났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나의 연극은 마지막 순서를 남겨두고 있었다. 나는 며칠 뒤 의식이 거의 없는 척하며 가족들을 모두 병실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간신히 눈을 뜨고 미리 준비해둔 낡은 편지 봉투 3개를 가리켰다. 이거 너희들 마지막 선물이다. 가냘프게 끊어지는 내 목소리에 가족들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나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똑똑히 보았다. 저 봉투 안에 두둑한 현금이나 땅 문서라도 들어있을 거라 기대하는 눈치였다. 아들 민준이는 거의 울먹이며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 역시 저희를 잊지 않으셨군요. 아버지. 가증스러운 연기.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래, 잊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준비했지. 너희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 값을 아주 톡톡히 치르게 해줄 것이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남은 것은 저들이 마주할 텅 빈 무대와 차디찬 현실뿐이었다. 내 마지막 숨결과 함께 내 인생 최후의 복수극, 그 화려한 막이 오를 것이다. 내 마지막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희미해지는 의식의 저편에서 나는 무대 감독이 되어 내 장례식의 예행 연습을 지켜보는 듯 했다. 내 곁을 둘러싼 가족들의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것을 보았다. 아내 박영희는 내 앙상한 손을 붙잡고 영감.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라며 목 놓아 울었지만 그 손길에서는 온기 대신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다. 아들 민준이는 아버지, 편히 가세요. 저희 걱정은 마시고요. 라며 효자 노릇을 했지만 그의 시선은 내가 마지막으로 가리켰던 낡은 편지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다. 딸 수진이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우아하게 찍어내며 흐느꼈지만
그 모습은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뿐 진심의 무게는 조금도 실려 있지 않았다. 가증스러운 것들. 나는 너희의 연극을 위해 기꺼이 마지막 숨을 내어주리라.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퇴장의 시간이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 심장이 마지막으로 쿵 하고 울리는 순간 나는 들었다. 내 귓가에 속삭이는 아내의 안도 섞인 한숨 소리를. 그래, 이제 시작이다. 김철수의 인생, 그 마지막 장에 진짜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장례식은 사흘 내내 번잡하게 치러졌다. 내가 평생을 바친 대가로 얻은 3억짜리 사망보험금 덕분인지 장례식장은 제법 그럴듯하게 꾸며졌다. 상주 완장을 찬 민준이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조문객을 맞았고 수진이는 검은 상복마저도 명품처럼 소화하며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행동했다. 아내는 실신할 듯 비틀거리며 조문객들의 부축을 받는 연기를 수시로 펼쳤다. 그들은 완벽한 비극의 가족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무대 뒤편의 진실을.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새벽녘 텅 빈 접객실 구석에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나는 차가운 영혼이 되어 모두 듣고 있었다. 오빠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셔서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하시는데 대답하느라 혼났네. 우리가 꼭 불효자식이라도 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 수진이의 불만 섞인 목소리였다. 뭘 그런 걸 신경 써. 어른들 다 하는 소리지. 그것보다 발인 끝나고 바로 이강식 아저씨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잊지 마. 유원장이니 뭐니 하는 거 빨리 확인해야지. 아버지 마지막에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혹시라도 이상한 소리 해놓으셨을까봐 걱정이다. 민준이는 조문객들이 낸 부의금을 세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맞다 맞아. 내 아버지 마지막에 집 판 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우리가 무효 소송 걸면 이길 수 있겠지? 변호사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봐야겠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한 조바심이 가득했다. 그들의 대화 어디에도 나에 대한 추억이나 슬픔은 없었다. 오직 돈과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장례식 내내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이강식은 멀찍이 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입술을 씹고 있었다. 그 녀석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심판관 같았다. 마침내 발인이 끝나고 내 한 줌재가 차가운 땅속에 묻혔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마자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 이강식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마치 축제에 가는 사람들처럼 가벼워 보였다. 아저씨, 이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에게 남기신다는 그 마지막 선물이요. 저희가 받아봐도 될까요? 민준이가 대표로 나서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집요하게 물었다. 강식이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자신의 낡은 법무사 사무실로 이끌었다. 강남의 번듯한 변호사 사무실을 기대했던 수진이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와 퀴퀴한 냄새에 못마땅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아내와 민준이도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강식이는 낡은 철제 캐비닛에서 내가 죽기 전 맡겨두었던 것들을 꺼냈다. 가족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들은 그 안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이나 등기권리증 같은 것이 나오리라 기대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강식이 꺼낸 것은 고작 낡은 편지 봉투 3개와 작은 USB 메모리 하나 그리고 노트북이었다. 아버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겁니다. 한 분씩 직접 열어보시지요. 강식이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내 필체로 각자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나누어 주었다. 세 사람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둘러 봉투를 열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기대감은 순식간에 당혹감과 불신으로 바뀌었다. 봉투 안에는 두툼한 돈다발 대신 달랑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짧은 메모지만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다예요, 아저씨? 장난하시는 거죠? 민준이가 가장 먼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고작 10,000원? 아버지가 우리를 상대로 이런 악질적인 장난을 치실 리가 없어. 수진이 역시 차갑게 굳은 얼굴로.
아내는 핏기 없는 얼굴로 10,000원짜리 지폐와 강식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이 손에 든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희들의 웃음소리 값이다. 이걸로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씩 사 먹어라. 웃음소리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민준이가 메모지를 구겨 던지며 강식에게 달려들 기세로 으르렁거렸다. 그때 강식이가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다. 아버님의 진짜 유언은 따로 있습니다. 조용히 똑똑히들 보시지요. 이것이 여러분이 기다리던 진짜 유산입니다. 화면이 켜지고 이내 낯익지만 낯선 내 얼굴이 나타났다. 병원 침대에 기대앉아 앙상한 몰골을 한 죽음을 눈앞에 둔 나의 모습이었다. 가족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영상 속에 나는 초췌했지만 그 눈빛만은 서늘한 칼날처럼 살아있었다. 이 영상을 내 아내 박영희, 아들 김민준, 딸 김수진이 보고 있겠지. 내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사무실에 울려 퍼지자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희는 아마 내가 마지막에 노망이라도 들어서 재산을 엉뚱한 데다 날려버렸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아니면 이강식이란 놈이 나를 속였다고 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나는 내 생애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또렷하다. 그리고 너희가 저지른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화면 속에 나는 마치 그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작년 11월 28일 밤 12시 7분. 대학병원 703호 앞 복도. 기억하나?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그들의 눈동자가 공포와 충격으로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똑똑히 들었다. 3억이라고 했지? 보험금. 민준이 내 목소리였다. 그래, 3억. 거기에 이 집 팔면 어떻게든 되겠지. 영희야, 내 목소리였지. 엄마, 그건 아니지. 오빠 빚 갚고 나면 남는 것도 없겠네. 수진이 내 목소리도 들었다. 그리고 너희는 웃었지. 아직 살아있는 애비의 목숨값을 나누며 그렇게 즐겁게 웃었지. 아! 아내의 입에서 괴로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민준이는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부딪혀 주저앉았고 수진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들의 완벽했던 위선이 나의 생생한 증언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영희야. 당신, 내가 노가다판에서 번 돈으로 시장 좌판에서 옷 한 벌 사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었지. 그 손으로 내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평생 고생한 거 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당신에게 내 헌신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내 목숨이 받아내야 할 보상이 되었나? 당신이 계산하던 그 3억에는 내 달아버린 연골과 시멘트 먼지로 망가진 폐, 그리고 당신을 향한 내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걸 당신은 정녕 몰랐나? 민준아, 내 아들아. 내가 처음 사업한다고 했을 때 나는 내 전 재산이었던 퇴직금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나는 내가 좌절할까봐 쓴소리 한 번 못하고 다시 공사판으로 나갔다. 나는 내가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내 아들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너는 내 애비의 시체 위에서 재기를 꿈꾸고 있었구나.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 돈이 내 애비의 피와 땀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더냐. 그리고 내 자랑스러운 딸 수진아. 너를 강남으로 시집 보내던 날 나는 낡은 양복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웃었다. 내 딸이 저렇게 번듯한 곳에서 귀하게 사는구나.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말이다. 하지만 너는 내 애비의 가난을 부끄러워했고 내 친구들에게 우리 집을 보여주기 싫어했지. 너의 그 우아하고 고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너는 내 애비의 유산을 계산기에 두드렸다. 내 아이들 학원비가 죽어가는 애비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거냐?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회한과 배신감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피고인이었고 나는 죽어서야 비로소 판사가 되어 그들의 죄를 묻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너희에게는 단 한 푼의 돈도 남기지 않기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사망보험금 3억, 그리고 내가 평생 살아온 낡은 집을 판 돈 2억 5천.
내 전 재산 5억 5천만 원은 너희와는 아무 상관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강식이는 말없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사회복지법인 늘푸른 재단 기부 약정서. 그 위에는 선명하게 내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 돈은 나처럼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헌신하다 버림받은 불쌍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와 쉼터를 짓는 데 쓰일 것이다. 적어도 그분들은 따뜻한 밥 한 끼에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분들이겠지. 너희처럼 그 밥그릇의 값을 계산하며 웃지는 않을 것이다. 영상 속에 나는 마지막으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너희에게 돈 대신 가난과 후회를 유산으로 남긴다.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나의 가난을 이제 너희가 대물림하거라. 그리고 평생 오늘을 기억하며 후회하거라. 너희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뼈에 새기고 또 새기며 살아가거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진짜 마지막 선물이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은 검게 변했다. 사무실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의 이성을 잃은 고함 소리였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무효야.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강식, 내 놈이 우리 아버지를 꼬드겨서 재산을 전부 가로챈 거지, 그렇지. 민준이는 강식에게 달려들었지만 강식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다. 여기 유언장 작성 당시 김철수 씨가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대학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다. 그리고 모든 재산 처분과 기부 절차는 내가 위임받아 적법하게 처리했다. 여기 변호사 공증까지 다 받아놨고. 강식이는 마지막으로 신문기사 스크랩 하나를 그들 앞에 던졌다. 지역사회 신문 일면에 실린 작은 기사였다. 평생 건설 노동으로 모은 전 재산 소외된 이웃 위해 기부한 김철수 옹. 기사에는 환하게 웃는 내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나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이 기사가 좀 더 큰 신문에도 실릴 거다. 세상 사람들은 내 아버지를 의인으로 기억하겠지. 그런데 그런 의인의 재산을 탐내고 소송을 거는 파렴치한 자식들이 있다면 세상이 과연 그들을 어떻게 볼까? 강식이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그들은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날 일만 남은 것이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고 아내는 넋 나간 사람처럼 내 돈 내 인생이라는 말만 중얼거렸다. 민준이는 붉어진 눈으로 강식과 바닥에 떨어진 기부 약정서를 번갈아 노려보다가 결국 절망적인 신음을 터뜨리며 제 머리를 쥐어뜯었다. 나는 이제 없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텅 빈 통장 잔고를 마주할 때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병원 복도에서 터뜨렸던 그 경박한 웃음소리의 대가를 평생에 걸쳐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나의 마지막 연극은 그렇게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사무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영상이 꺼진 노트북의 검은 화면이 마치 나의 영정 사진처럼 그들 세 사람의 망연자실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아,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아내 박영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발작적인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 울음은 나를 잃은 슬픔의 통곡이 아니었다. 평생을 기다려온 보상을 눈앞에서 잃어버린 자의 처절한 절규였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손톱으로 긁었다. 내 돈, 내 인생.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평생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망쳐? 이 악마 같은 영감탱이야. 아내의 입에서 나온 것은 남편에 대한 원망과 저주였다. 슬픔이나 후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추악한 본색에 이강식은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딸 수진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그녀의 이성은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식을 가리켰다. 조작된 거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아빠가 치매 증상이 있으셨어. 당신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 재산을 그래. 이건 명백한 사기야. 변호사.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당신을 횡령으로 고소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끝은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식은 그런 수진이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마음대로 해봐.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사와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테니. 내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너희는 평생을 바쳐도 이해하지 못할 거다. 법정 싸움? 좋아.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가 어떤 자식들이었는지 더 떠들썩하게 광고할 기회만 만들어주는 셈이겠지. 내가 사는 그 고상한 강남 바닥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될 거야. 의인 아버지를 등친 파렴치한 딸로 말이야. 강남이라는 단어는 수진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숨을 헉 하고 들이켜더니 그대로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녀의 세상이,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체면과 품격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아들 민준이었다. 그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강식에게 달려들었다. 이게 자식,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을 전부 망쳤어. 민준이는 강식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젊은 시절 공사판에서 잔뼈가 굵은 강식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강식은 가볍게 그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다. 민준이는 팔이 꺾인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정신 차려라, 이 한심한 놈아. 내 아버지를 죽인 건 암세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탐욕이었다. 내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를 인간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다. 이것이 그분이 너희에게 베푼 마지막 사랑이자 마지막 교육이다. 강식은 민준이를 바닥에 내팽개치듯 밀쳐냈다. 그리고는 캐비닛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내 그들 앞에 던졌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다. 너희가 살던 그 낡은 다세대 주택의 전세 계약서 사본이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집주인은 늘푸른 재단으로 되어 있다. 내 아버지가 재단에 기부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조건이었다. 내 아내가 길바닥에 나앉지는 않게 해달라고. 1년 동안은 살게 해줄 거다. 그 이후에는 알아서들 살아남아 봐라. 이제 볼일 다 끝났으니 다들 내 사무실에서 썩 꺼져. 그것은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집마저 빼앗겼다는 절망감, 그러나 동시에 길바닥에 나앉지는 않게 해준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 그 모순된 자비는 그들의 죄책감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다. 세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좀비처럼 서로를 부축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각자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들의 등 뒤로 강식이가 깊은 한숨과 함께 독한 새끼 그래도 마지막까지 멋있었다. 친구야라고 으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이후 나의 진짜 유산은 그들의 삶 곳곳에서 지독한 이자를 붙여가며 자라나기 시작했다. 아들 민준의 삶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으로 급한 빚을 막고 재기를 꿈꿨던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사채업자들이 그의 집 문을 부서져라 두드려댔다. 빨간 레커로 현관문과 복도 벽에 돈 갚아라 김민준이라는 글씨가 새겨졌다. 아내와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다. 당신 아버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죽어서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든 해결해봐. 당신이 장남이잖아. 민준의 아내는 더 이상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를 원망하고 저주했다. 결국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나버렸다. 민준은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며칠 동안 술만 마셨다. 술이 취하면 죽은 내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며 울부짖다가 대답 없는 수아기를 향해. 이 독한 영감탱이야. 죽어서도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
라며 욕설을 퍼붓기를 반복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마지막 남은 돈을 들고 편의점에 소주를 사러 갔다. 계산대 옆에 놓인 지역 신문 일면에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젊은 시절 사진이 박혀 있었다. 의로운 시민 김철수 옹, 평생 모은 재산 사회의 환원. 그는 홀린 듯 신문을 집어들었다. 기사 밑에는 인터넷판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일부 인용되어 있었다.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이십니다. 저런 분의 자식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요즘 세상에 저런 분이 계시다니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군가 익명으로 단 댓글이 그의 눈에 비수처럼 박혔다.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저 집 자식들이 유산 문제로 소송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완전 기생충 같은 것들이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신문을 구겨 던져버렸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의인의 재산을 탐냈던 파렴치한이라고 욕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 고이 접혀있던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너희들의 웃음소리 값이다. 나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그 10,000원짜리를 노려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웃음은 곧 울음으로 변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돈이 아닌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만회할 마지막 동아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갈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었다. 딸 수진의 복수는 조용했지만 훨씬 더 잔인하게 그녀의 삶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사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는 소문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곳이었다. 신문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그녀는 아들 유치원 엄마들과의 브런치 모임에 나갔다. 평소 같으면 그녀를 중심으로 화기애애하게 대화가 오갔을 테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싸늘했다. 모두가 그녀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고 그녀의 눈치를 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어머, 수진 씨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다. 신문에서 봤어. 전 재산을 다 기부하셨다며? 정말 존경스러워. 한 엄마가 위로를 가장한 비수를 꽂았다. 그러게 말이야. 수진 씨는 좋겠다. 아버님 덕분에 어딜 가나 칭찬받겠네. 그런데 유산을 하나도 못 받아서 어떡해? 앞으로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려고? 유학 보낸다고 하지 않았어? 그들의 말에는 의인의 딸이라는 칭찬 뒤에 숨겨진 유산 한 푼 못 건진 무능하고 불효한 자식이라는 경멸이 짙게 배어 있었다. 수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우아함과 품격의 성이 아버지의 선행이라는 이름의 폭격 앞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전문직 남편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다가 그녀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장인어른 대단하시더군. 당신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나? 나는 정말 몰랐어, 여보. 몰랐다고? 당신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다 내놓는 걸 딸이라는 사람이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장인어른은 의인인데 우리는 그 재산이나 탐내다가 뒤통수 맞은 속물 부부가 된 거라고. 당신 친구들한테 우리 애들 곧 유학 보낼 거라고 자랑하고 다녔다며? 이제 그 돈 다 어디서 나지? 내 월급으로 강남 생활비에 애들 학원비, 거기에 당신 씀씀이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모든 말은 비수였다. 수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남편이 사랑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배경에 있을지도 모를 경제적 안정성이었다는 것을. 아버지의 유산은 그녀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보험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든 남편 옆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초라한 민낯과 마주하게 된 비참함,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가난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그녀는 문득 내가 남긴 메모를 떠올렸다.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씩 사 먹어라. 평생 국밥 같은 건 입에도 대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그 순간 사무치도록 깨달았다. 아버지가 말한 국밥은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아버지의 삶 그 자체였으며
이제는 자신이 결코 돌아갈 수 없는 따뜻함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가장 길고 깊은 형벌을 받은 것은 아내 박영이었다. 그녀는 강식이 마련해준 낡은 다세대 주택에 홀로 남겨졌다. 그 집은 본래 우리의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나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찬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달아빠진 소파에는 내가 퇴근 후 지친 몸을 뉘던 자리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빛바랜 가족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나는 고단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그녀를 보며 웃고 있었다. 베란다 구석에는 내가 쓰던 낡은 공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스며 있는 나의 흔적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민준의 집은 빚쟁이들 때문에 갈 수 없었고 수지는 시댁 눈치가 보인다며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완벽한 고독과 마주했다. 밤이 되면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나의 마지막 기침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돈 계산을 하며 웃고 떠들던 자신과 자식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뇌리를 맴돌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녀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동네 시장의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앞에 놓였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젊은 시절 내가 첫 월급을 타서 그녀에게 국밥을 사주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영희야 고생했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줄게. 라고 말했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하지만 그녀는 그 헌신 위에서 그의 죽음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밥 그릇 안으로 흘러내렸다. 그것은 돈을 잃어서도 인생이 서러워서도 아니었다. 평생을 자신만을 바라보던 한 남자의 지고지순했던 사랑을 자신의 손으로 배신하고 짓밟아버렸다는 뒤늦은 깨달음에서 오는 뼈아픈 회한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국밥을 차마 삼키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가 남긴 10,000원짜리 유산은 그녀에게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마음의 빚이 되어 그녀의 남은 생을 올가맬 것이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내 육신은 한 줌재가 되어 흩어졌다. 하지만 나는 여러 모습으로 세상에 남았다. 어떤 이에게는 의로운 기부자로, 어떤 이에게는 지독한 아버지로, 또 어떤 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후회로 남았다. 얼마 전 내가 기부한 돈으로 지어진 늘푸른 어르신 쉼터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작게 실렸다. 그곳에서 나와 같은 외로운 노인들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시린 겨울을 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이 절망 속에서 내가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이었다. 나의 삶이, 나의 고통이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나의 가족들은 여전히 각자의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아마 평생 나를 원망하고 또 그리워할 것이다. 그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그들은 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 아주 조금은 다른 인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들은 앞으로 돈을 쓸 때마다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마주할 때마다 병원 복도에서의 그날 밤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였던 한 남자의 고단했던 삶과 그 삶이 남긴 마지막 질문을 평생 곱씹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재산 대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질문을 유산으로 남겼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고통스러운 여정 전부를 남겼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무겁고 가장 값비싼 진짜 유산이었다. 나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나는 비로소 편히 눈을 감는다. 김철수 씨의 마지막 유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유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